여러분, 혹시 한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식은땀을 흘리며 깬 경험 있으신가요?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못해 답답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직접 해보고 나니 이 문제를 그냥 노화로 치부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종아리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에 잠이 확 깨는 순간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가족들을 깨울까봐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죠. 이런 일이 며칠째 반복되면 잠자리에 누우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연구하고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해 효과를 확인한 다리쥐 응급처치법과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한 도구나 약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마음이 한결 든든해지실 겁니다. 잠든 사이 갑자기 찾아오는 다리쥐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불청객입니다. 자다 갑자기 종아리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밀려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두드리거나 주물러 보지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마사지하면 근육이 더 굳어져서 고통이 심해지기도 하죠. 이 고통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우리의 삶을 크게 흔듭니다. 밤마다 반복되면 숙면을 취할 수 없어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함께 잠을 설치게 되어 미안한 마음까지 들게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때문에 밤이 오는 게 두려우신 적 있지 않나요? 우리 나이에는 젊었을 때와 달리 근육과 혈관이 약해지고 작은 요인에도 경련이 잘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원인은 훨씬 복합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혈액순환 저하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또한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같은 약물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약들은 몸속 미네랄 균형을 변화시켜서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72세 김선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다리에 쥐가 나서 아내분을 깨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에 4~5번씩 반복되더니 결국 매일 밤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내분이 깨어나서 다리를 주물러 주시면 20분 정도 지나서야 겨우 풀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선호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리 쥐가 나는 것보다도 잠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진 거예요. 침대에 누우면 오늘은 또 언제 쥐가 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 1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했죠. 그러다 보니 낮에는 계속 졸립고 기운이 없어서 평소 즐기던 동네 산책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분도 덩달아 잠을 설치게 되자 부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까지 생겼어요. 김선호님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혼자 거실 소파에서 자려고 하셨지만 그러면 쥐가 났을 때 혼자 감당해야 해서 더 불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3개월 정도 지속되자 그분은 혹시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참을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첫걸음입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만 알아도 불안은 조금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60세 이상 성인의 3분의 1 정도가 정기적으로 다리쥐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을 많은 분들이 함께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보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쥐가 언제 어느 부위에 나는지 작은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시간대, 날씨, 그날 드신 음식, 활동량 등을 함께 적어두시면 나중에 패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 어르신들과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공감과 안도감이 함께 찾아올 겁니다. 대부분의 다리쥐는 몇 분 안에 저절로 풀리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리쥐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냥 지나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평범한 다리쥐와 달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증상들이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계속 붓거나 다리에 열감이 느껴지거나
피부색이 변한다면 이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혈액순환 장애나 혈전 같은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질환을 들어보셨나요? 이 병은 다리의 깊은 정맥에 피떡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다리쥐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죠. 하지만 이 혈전이 혈관을 따라 흘러가서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68세 이정수님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부터 왼쪽 다리가 조금씩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평소에도 저녁이면 다리가 조금 부었다가 아침에는 괜찮아지곤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더니 그 다리가 다른 쪽에 비해 뜨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져보니 확실히 열이 나는 것 같았지만 열감기라도 걸린 줄 알고 해열제만 드셨어요. 밤에는 그 다리에 쥐가 자주 났는데 이것도 평소 겪던 일이라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정수님이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가던 중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 줄 알고 그늘에서 잠깐 쉬었는데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이 찌르는 듯이 아프고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분이 이상한 걸 눈치채고 119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왼쪽 다리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겼고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가 폐혈관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정수님이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던 신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한쪽 다리만 지속적으로 붓고 열감이 있었고 그 부위의 피부색도 약간 붉게 변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을 모두 나이 탓이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겨버린 거죠. 이후 이정수님은 혈전용의 치료를 받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으셨지만 그 경험을 통해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으셨다고 하십니다. 특히 다리 한쪽만 계속 아프거나 붓는다면 그리고 그 부위가 뜨겁게 느껴진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라고 주변 분들께 당부하고 계세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먼저 한쪽 다리만 붓고 다른 쪽과 확연히 차이가 날 때입니다. 양쪽 다리가 모두 붓는 건 심장이나 신장 문제일 수 있지만 한쪽만 붓는다면 혈관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해요. 또한 붓기와 함께 그 부위가 뜨겁거나 빨갛게 변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증의 양상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일반적인 다리쥐는 갑작스럽게 왔다가 몇 분 안에 사라지지만 혈전으로 인한 통증은 계속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요. 마치 다리 안쪽에서 무언가가 당기는 듯한 느낌이 며칠째 계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한쪽 다리만 붓거나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열감이 함께 느껴진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며칠 더 버텨보자는 생각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실 때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 복용하고 계신 약물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가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도 함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아요. 오늘부터 거울로 다리 색깔을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서 열감이나 부종을 수시로 체크해 보세요. 이상이 있으면 며칠 버티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쥐가 났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일어서서 스트레칭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픈 상황입니다. 특히 밤중에 갑자기 심한 경련이 오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해지죠. 그럴 때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응급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방법들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에요. 벽을 짚고 서서 스트레칭하거나 발끝을 잡고 당기는 방법들 말이죠. 하지만 정말 심한 경련이 올 때는 이런 동작들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신경체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뇌에서 보내는 신경신호로 움직이는데 경련이 일어나면 이 신호가 계속 근육을 수축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특정 부위에 강한 자극을 주면 뇌가 그쪽에 집중하면서 경련 신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학에서는 게이트 컨트롤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더 강한 자극으로 약한 자극을 덮어버리는 원리죠.
75세 최병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뇨병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다리 쥐가 자주 났는데 어느 날 새벽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면서 완전히 꼼짝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한쪽 다리에만 쥐가 나도 다른 쪽 다리로 버텨가며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날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옆에서 자고 있던 손자를 깨울까봐 참아야 했고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간병 교육을 받고 있던 손녀가 집에 놀러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응급처치법으로 배운 방법을 시도해 보자고 했어요. 손녀가 할아버지의 윗입술 가운데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아주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10초도 안 되어 다리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손녀가 5초 정도 꼬집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5초 꼬집기를 3번 반복하니 아까까지 그렇게 아프던 다리가 거짓말처럼 풀린 거예요. 최병호님은 그 이후로 쥐가 날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몇 번 써보니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서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윗입술 부위에는 인중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곳을 강하게 자극하면 중추신경계에 강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신호가 다리 경련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을 방해해서 근육이 이완되는 거예요. 또한 갑작스러운 통증 자극으로 인해 우리 몸에서 자연적인 진통물질인 엔돌핀이 분비되기도 합니다.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윗입술 가운데 부분, 코 바로 아래 오목한 곳을 엄지와 검지로 아주 강하게 꼬집습니다.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강하게 5초에서 10초간 꼬집고 2초 정도 쉰 다음 다시 반복해요. 보통 3번 정도 반복하면 놀라울 만큼 빠르게 경련이 진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강도입니다. 살짝 누르는 정도로는 효과가 없어요. 정말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강하게 꼬집어야 합니다. 또한 꼬집는 위치도 정확해야 해요. 윗입술의 정중앙, 코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혹시 손에 힘이 없어서 꼬집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럴 때는 손가락 대신 다른 도구를 사용해도 됩니다. 머리핀이나 펜 뚜껑 같은 것으로 그 부위를 꾹꾹 눌러주셔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날카로운 것은 피부를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도 의자에 앉은 채로도 가능하고 특별한 도구나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한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너무 세게 하면 입술에 멍이 들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늘 바로 휴대폰 메모에 쥐나면 윗입술 5초에서 10초 꼬집기 3번이라고 적어두세요. 급할 때는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또한 가족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시면 혹시 여러분이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효과가 약하다고 느끼신다면 더 강하게, 더 오래 꼬집어 보세요.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에게 맞는 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어느 정도 세기로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응급법으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련을 풀어주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직접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혈류를 개선시키는 방법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근육의 위치와 경련 양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리 쥐는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종아리 뒤쪽에 생기는 경련과 앞쪽에 생기는 경련, 그리고 발가락 쪽에 생기는 경련은 각각 다른 근육이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경련의 정도에 따라서도 대처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도 경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경련이 더 빨리 풀리고 재발도 줄일 수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혈자리 자극이나 특별한 자세 변화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0세 박미라님의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새벽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남편분이 다리를 주물러 주시면 20분 정도 지나서 풀렸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근이완제도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쥐가 나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발목만 교차시켜서 X자 모양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자세로 될까 싶었지만 실제로 해보니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미라님이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한 날 밤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새벽 3시쯤 오른쪽 종아리에 심한 경련이 왔는데 평소처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발목을 X자로 교차시킨 채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놀랍게도 30초도 안 되어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분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하니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 이후로 박미라님은 쥐가 날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매번 빠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가장 좋은 점은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남편분을 깨우지 않고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또한 이 방법을 배운 뒤로는 다리 쥐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어요. 언제든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럼 부위별로 효과적인 스트레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아리 뒤쪽, 즉 장딴지, 근육에 쥐가 났을 때는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무릎은 구부리지 말고 곧게 펴야 해요. 벽이나 침대 머리판에 발바닥을 대고 밀어주는 것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종아리 앞쪽에 쥐가 났을 때는 반대로 발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야 합니다. 발가락을 아래로 구부린 채 발목도 함께 구부려주면 앞쪽 근육이 늘어나면서 경련이 풀려요. 이때는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발가락에 쥐가 났을 때는 해당 발가락을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겨주면 됩니다. 너무 갑자기 세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더 수축할 수 있으니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박미라님이 사용하는 X자 꼬기 방법은 이런 일반적인 스트레칭보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을 교차시키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혈액순환도 개선되거든요.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 자체도 다리 전체의 혈류를 바꿔서 도움이 됩니다. 혈자리 자극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승산, 양릉천, 중도라는 혈자리가 다리 쥐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승산은 종아리 정중앙 부분, 양릉천은 무릎 뒤쪽 오목한 곳, 중도는 발목 안쪽 복숭아뼈 뒤쪽에 있습니다. 이런 전문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종아리와 발목 주변의 아픈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다리 쥐가 나면 그냥 참고 기다리거나 무작정 주물러만 보셨나요? 이제는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쥐가 났을 때는 눌러라, 당겨라, 꼬아라 이 세 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픈 부위를 꾹꾹 눌러주고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당겨서 늘려주고 마지막으로 발목을 꼬아서 혈류를 바꿔주는 거예요. 평소에 TV를 보실 때나 휴식 시간에 이런 혈자리들을 손으로 찾아서 눌러보며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위급할 때는 당황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미리 연습해 두시면 필요할 때 훨씬 수월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스트레칭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픈 걸 참고 억지로 늘리려고 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수축할 수 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면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응급처치법과 즉시 해결법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리 쥐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죠.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다리 쥐의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 쥐를 예방하는 핵심은 혈액순환 개선, 근육 피로 방지, 그리고 필수 미네랄 균형 유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만 신경 써서는 완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차가운 환경과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겨울철 온돌 문화에서는 발이 차가워지기 쉽죠. 또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느라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다리 혈관이 압박되어 순환이 저하됩니다. 근육 피로는 과도한 활동이나 반대로 부족한 활동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많이 걷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근육이 과로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적게 움직이면 근육이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경련을 일으키기 쉬워집니다. 미네랄 균형에서는 특히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미네랄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흡수율이 떨어지고
일부 약물들이 이런 미네랄의 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74세 오창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동시에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다리쥐가 거의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약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서 의사와 상의해봤지만 약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창호님은 생활 습관을 바꿔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매일 밤 자기 전 족욕이었어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생각하셨지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점차 습관이 되었습니다. 족욕을 할 때는 물 온도를 40도 정도로 맞추고 5분 정도 발을 담그셨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의 위험이 있고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적당히 조절하셨죠. 족욕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린 다음 보습제를 발라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한 것이 잠들 때 발 위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얇은 베개나 쿠션을 발목 아래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위치시켰어요.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느끼셨지만 며칠 지나니 오히려 다리가 편안하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불과 양말로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여름에도 얇은 이불로 발목까지 덮고 주무시고 겨울에는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셨습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쥐가 나기 쉽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차를 우려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엉, 감자, 대추를 함께 끓인 차였는데 이 재료들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매일 저녁 한 잔씩 마시면서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셨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6개월 정도 지속하신 결과 오창호님의 다리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매일 밤 깨던 것이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마저도 예전처럼 심하지 않아서 금방 풀린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밤에 푹 자고 나니 낮에도 기운이 좋아져서 동네 산책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취침 전 족욕입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로 맞추고 5분간 발을 담근 후 완전히 말려주세요. 족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 때는 발을 심장보다 약간 높게 위치시켜주세요. 얇은 베개나 접은 담요를 발목 아래 받치면 됩니다. 너무 높이면 오히려 불편하니 1015cm 정도가 적당해요. 발의 보온도 중요합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목까지 이불로 덮고 주무시고 필요하면 엷은 수면 양말을 신으세요. 발가락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미네랄 보충을 위해서는 우엉차, 감자차, 대추차 등을 활용해 보세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직접 우려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엉은 얇게 썰어서 볶은 다음 끓이고 감자는 껍질째 썰어서 끓이고 대추는 씨를 빼고 끓이면 됩니다. 취침 전 1분 스트레칭도 놓치지 마세요. 침대에 앉은 채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복잡한 동작은 필요하지 않아요.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리쥐를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셨나요? 오늘 밤부터 발을 따뜻하게 담그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전날보다 훨씬 편안하게 주무셨음을 느끼실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예방법들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2-3주 정도 지속해야 몸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평생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다리쥐 대처법과 예방법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리쥐는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생겼을 때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한밤중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잠이 깨는 순간 이제는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차근차근 시도해 보세요. 윗입술 꼬집기로 응급처치를 하고 적절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X자 꼬기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예방 습관입니다. 매일 밤 따뜻한 족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발을 약간 높여서 주무시고 미네랄이 풍부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돌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응급법과 생활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그동안 겪어오신 고통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불안했던 순간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더 이상 다리 쥐 때문에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방법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다 보면 혼자서는 어려웠던 습관도 더 쉽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잠은 건강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부터 편안한 수면으로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활기찬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